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차용증에 관한 구독자 질문,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년 전쯤 제가 차용증에 관련된 내용을 좀 올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 내용을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세무사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사실 많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질문을 좀 올려주셨고요. 최근에 대선 후보자 관련해서 또 이 차용증이 이슈가 돼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블로그에 좀 올려놓긴 했는데 그와 관련된 또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들을 제가 좀 추려봤어요. 추려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과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못했던 것들을 좀 모아서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보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좀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는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어떻게 본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한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고 관심을 가질까? 그 바로 끝없이 오르는 집값 때문이죠. 이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집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근로소득자로 벌어서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으면 조금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너무나 높아진 집값 때문에 이제 이 차용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맞벌이 부부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상에 금융기관 대출금 4억 정도, 두 부부가 열심히 모은 거 3억, 그래도 부족한 돈이 3억 정도 돼서 이자금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자금을 받아오면 어떻게 된다? 증여세는 수증자 받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억을 받아서는 이 10억짜리 집을 못 삽니다. 왜? 3억을 받으면 약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그럼 또 4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 얘기는 3억이 넘는 돈을 증여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차용증을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4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좀 절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그 근거는 상속증여세법 제41조 4에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본다?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금액 미만이면 얘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적정 이자율은 현재는 4.6%이고 이 증여로 보지만 원칙은 증여로 보지만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이면 즉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 예외 규정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억 정도를 빌린다라면 보통은 특수관계자한테 빌리겠죠. 엄마 아빠죠. 그러면 1.6% 정도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가액은 연간 900만 원이 되어서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비과세가 된다. 즉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산식이 나오냐? 3억 곱하기 세법에서 정하는 4.6% 이자를 줘야 되지만 내가 1.6%를 줬기 때문에 안 준 3%, 3억의 3%만큼인 900만 원이 증여로 보는 건데 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례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쭤보는 내용들을 준비한 거예요. 자, 부모님에게 저율로 자금을 빌렸을 때 4.6%와의 차이를 증여로 본다고 이해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죠? 이때 그 증여로 보는 금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때 연간 1천만 원은 빌린 시점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요? 이런 질문도 좀 많이 하셨어요. 정답은
연간 1천만 원은 빌린 시점부터 1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질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1천만 원이란 금액은 연간인가요? 아니면 누적인가요? 1천만 원이 연 이자 1천만 원인가요? 누적인가요? 누적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천만 원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아니고 누적도 아니고 내가 빌린 시점부터 1년간 해당되는 금액이 연간 1천만 원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간 1천만 원은 빌린 시점부터 1년이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을 하실 거라 믿고 사례로 다시 한번 숫자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녀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42개월간 연이자율 1%로 빌립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이때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되냐? 자, 일단 1년차, 1년차라고 할게요. 16년 7월부터 17년 6월 말까지가 1년이 되겠죠. 5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4.6%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줬죠? 1%를 줬어요. 그러면 5억 곱하기 3.6%만큼 증여를 받은 겁니다. 자, 1년차 증여 1,800만 원, 그리고 2년차, 2차는 17년 7월부터 18년 6월까지가 되겠죠. 또 1,800. 3년차는 18년 7월부터 19년 6월까지가 되겠죠. 똑같이 1,800만 원 증여한 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년차를 볼까요? 19년 7월부터 언제까지 빌렸죠? 19년 12월 말까지 빌렸죠. 그러면 5억 곱하기 4.6에서 1%를 제한 3.6까지가 증여인데 1년치가 아니라 6개월치예요. 즉 184일을 곱하는 겁니다. 365일로 나누고 그러면 일수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금액이 907만 3,972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년 차는 증여가 아닌 거예요.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증여로 보는 금액은 얼마죠? 총 5,400만 원입니다. 자, 자식한테 5,400을 증여한 건데 10년 내 증여한 게 없으면 성인인 자녀는 얼마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증여로 보는 금액 5,400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죠? 1억까지 10%니까 10%가 산출세액이 되고 신고납부세액 3%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되는 거는 38만 8천 원이 된다. 이렇게 숫자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2시간 전 햄스터 형사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2억 1,700만 원에 대한 채용증을 작성한대요. 이게 2억 1,700만 원을 4.6을 곱했더니 정확히 998만 2천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이 안 돼요. 무이자로 원금 상환만 해도 괜찮을지요? 이게 사실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가능은 합니다. 법에 나온 걸 우리가 어긴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렇게 해서 원금을 갚을 때 원금 상환 기간의 적정성, 그리고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는 사람이 얼만큼 소득이 있어서 실제로 빌린 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 주신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거는 각각의 소득 상황, 수준 이런 것들을 놓고 좀 전문가분을 통해서 조언을 좀 받으시기를 권고드릴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2억 원 미만의 차용증 작성할 때 무이자로 진행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까요? 발생할까요? 가족과 다른 관계인 경우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법에서도 봤지만 타인과의 거래라고 했지 특수관계자의 거래라고 법에 돼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가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거래일 때도 기본적으로는 4.6%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2억 정도 빌려주시는데 이자 안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그 돈으로 제가 좀 금융상품이 됐든 뭔가 투자하면 뭐 이자를 안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 이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농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차용증을 쓰는 건 타인과의 거래라고 되어 있지 특수관계자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4.6%를 적용받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질문은 그래서 답이 나왔죠. 동생한테 3억을 빌려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도 좀 많이 하셨어요. 2억을 무이자로 차입 및 공증 절차를 거친 후에 나중에 틈틈이 부모님께 용돈 등을 매달 조금씩 보내드렸다고 할 때 그 부분만큼을 내가 원금을 상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확히 언제, 만기가 언제이고 언제자로 매달이 됐든 매 분기가 됐든 얼마의 이자율로 얼마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어떤 증서를 공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있다가 그냥 틈나는 대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좀씩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나 이거 상환한 거야 라고 하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이렇게 주장하면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용돈을 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돈을 받겠죠. 보통 자녀들이 용돈을 받죠. 왜? 자녀들은 소득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학원비, 생활비, 뭐 유학비 등이 필요하겠죠. 부모님도 보통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용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은퇴하셔서 본인들이 생활비가 좀 부족하거나 그럴 때 보내드리는 것들이 이제 약간 우리가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돈을 보내주는 것들에 대해서 세금적 이슈가 없는 것 뿐인 거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돈을 빌린 다음에 용돈을 보내드린다? 이건 사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차용증을 원금 상환 형식으로 변환할 경우 1천만 원가량 증여가 되지만 이는 넘어가 준다는 거지요. 그럼 이와 별개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인데 왜 1천만 원이 이 5천만 원에 속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5천만 원 증여가 가능한 건가요? 요건 아까 숫자로 4년 차에 해당되는 것까지 해서 뭐 증여세 과세 구간과 그 마지막 4차에는 증여가 안 되는 거 계산한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조금 돌려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차용증으로 1억 정도 쓰고 빌려줄 건데 자, 이와 별개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되니까 증여재산 공제가 되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많거든요. 일단 그 질문만 놓고 보면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가능합니다. 내가 5천만 원 현금 이체하고 증여세 신고서 써서 신고하시고 1억은 차용증 써서 빌려주는 형태로 하는 게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의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차용증이 뭐죠?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내가 돈을 받을 거예요. 보통 차용증 쓰면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는 게 기본적인데 특수관계자한테 차용증을 써준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 나는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받을 생각이 없는데 세법상 증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용증의 형식을 빌려서 나는 이거 증여를 안 보게끔 하고 싶어라는 의중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세무공무원 분께서 이 차용증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돈을 빌리신 분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정말로 이걸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대학생인 자녀에게 차용증을 써서 3억을 빌려주려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과외에서 벌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이자를 갚을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주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외해서 매달 한 300씩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3억에 1.6% 이자 주면 매달 40만 원씩 이자 주는 거 충분히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쵸? 그런데 과외에서 번 돈은 뭐죠?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업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는 과외는 약간 계속 반복성은 없다라고 보통은 보죠.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타 소득도 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 아시죠? 원천징수도 하고 소득 신고를 한 거라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에서 번 돈을 국세청에다 나 이만큼 과에서 번 돈 있으니까 세금 신고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외에서 버는 돈이 충분히 있고 그 돈으로 차용증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갚을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는 건 절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여서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이 큽니다. 현재 은퇴하시고 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께 차용증을 쓴 후 돈을 빌려드리고 증여를 해도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거는 앞에 케이스와 상당히 비슷해요. 다만 대상이 손 아래냐 손 위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차용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차용증을 써서 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빌려주는 거죠. 아닌 경우는 뭐죠? 그냥 버릴 돈이다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 두 가지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차용증을 써서 주지만 넌 이 정도 이자 나한테 줘야 되고 이 원금은 반드시 줘야 돼. 안 주면 너 이거 내가 할 거야. 라고 추가적인 내용도 차용증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3자와의 거래는. 그런데 특수관계인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안 써요. 왜냐하면 얘는 차용증의 형식만 빌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 위해선 정말 차용증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현금성 자산이 있는 분들한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은퇴하셔서 연금 받고 계신 분한테 차용증 쓴 후 돈을 빌려주고 증여를 한다. 사실 이거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사후관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만 빌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현금을 빌려드리고 그 돈으로 뭐 집을 증여를 부모님이 받아서 다주택자에서 빠져나간다. 요거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모님 유고 시 상속이 발생하죠. 그러면 내가 단독 상속인이 아니고 여러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뭐 어떤 호재에 의해서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좀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이거 내 돈이야 라고 형제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형제이기는 하지만 돈이 연결이 되면 형제 간의 싸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현금을 빌려드리고 또는 증여하고 해서 그 주택을 현금을 빌려드리고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활용하여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께서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이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죠. 최근에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장녀에게 4억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고도 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쓰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잘 받았어요.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자를 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기사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3, 4년 전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워낙 차용증을 활용해서 증여세를 걷어들이기가 어렵다 보니 이제 이 비영업 대금이익이라고 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세무서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비영업 대금이익이라는 소득세 이슈가 이 차용증으로 인해서 이자를 받게 되면 여전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소득세법 16조 그리고 시행령 26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이자 소득에 열거하고 있고, 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이런 차용증을 얘기하는 거죠.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과세 방법은 25%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원천 징수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 원천 징수 대상이지만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누락한 게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사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은 아버지의 이자 소득 금액과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2016년 7월 1일 날 빌렸다. 7월 1일부터 이 비영업 대금 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증여와는 다르게 1년을 산정하는 기간이, 소득세는 어떻게 된다? 과세 기간별로 한다. 과세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제 그 이자,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는 이자를 2016년 7월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1%를 2016년에는 어떻게 되냐? 5억의 1% 곱하기 6개월치만 받았기 때문에 6개월에 대한 것만 이자 소득 금액이 됩니다. 250만 원 되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1년을 다 채웠다라면 5억의 1%니까 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250만 원에 대해서 25%의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6.5%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2017년부터 19년 말까지는 어떻게 된다? 1년치 각각 500만 원에 대해서 26.5% 해서 연간 132만 5천 원씩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증여로 보는 금액은 빌린 시점부터 1년이지만 이 비영업 대금 이익의 이자는 과세 기간별로 한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으로 소득세를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차용증을 통해 비영업 대금 이익의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얼마까지 빌렸을 때 2억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면 증여로 보는 가액은 2억 곱하기 4.6%죠. 그 가액이 92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빌리신 분께서 이런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는 분명히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자, 공증비용 절약하는 거였죠. 우체국 내용 증명을 통해서 비싼 공증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도 간단히 보면 우리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바로 확정일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차용증을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고 이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면 그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과거에 빌린 거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증 비용이 비싸다 보니 우체국 내용 증명을 활용하시면 똑같은 내용을 작성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체국에서도 확정일자를 찍어주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 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좀 저렴하게 우체국 내용 증명을 활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좀 주셨어요. 우체국 내용 증명은 3년까지만 보장되어서 그 이후에는 효력이 없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우체국 내용 증명이 3년까지만 보장되는 건 맞지만 그거는 우체국을 활용한 내용 증명인 거지, 우리 차용증 세부 작성하라고 그랬죠. 우체국이 하나, 빌린 사람 하나, 빌려준 사람 갖고 있죠. 세무서에서는 3년 안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5년 차에 나올 수도 있고요. 8년 차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8년 차에 나왔어요. 그래서 너 이거 빌린 거 아니고 증여한 거지? 뭐 차용이라는 거 근거를 가져와 봐라고 하면 우리가 차용증도 가져가고
계좌이체를 통한 뭐 이자나 원금 상환한 이력들을 가져가겠죠. 근데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한 게 3년이 지나서 이걸 가져가면 세무공무원들이 이거는 3년 지났으니까 인정 안 해줘 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세무공무원들이 보는 거는 차용증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차용 증서를 통해서 과거에 실제 돈을 빌린 날에 객관적인 증빙하는 자료가 있었고 그거에 맞게끔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했는지를 보는 거지, 우체국 내용 증명을 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내용 증명서라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시면 그때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1,000원인가 2,000원 내면 되거든요. 등기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셔도 돼요. 제가 차용증에 대한 시리즈별로 올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 중에 차용증이 없으면 이거를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규도 있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통장 이체 내역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빌린 사실이 입증이 된다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해결됐던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증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뭐 공무원분들은 공증 받는 걸 좋아하시긴 하세요. 내용 증명도 가능하시고 등기소도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빌린 돈은 꼭 갚아야 하는 건가요? 뭐 안 갚으면 세무서에서 어떻게 아나요?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에서는 어떤 자료를 쓰냐면 엔티스라는 자료인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의 채무 정보를 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등에서 인정된 채무. 두 번째,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거기에는 차용증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 채무로서 변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내용 볼까요?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이렇게 엔티스에 입력한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 안내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렇게 국세청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 안내 하세요 라고 옵니다. 자, 해명 자료 요청에 뭐가 있죠? 상환 일자, 상환 금액, 상환 수단, 상환 자금 출처, 해당 해명 사항에 대한 증거 서류들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제출하세요. 언제까지? 근데 이걸 못하면 징역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로 차용을 한다. 이런 거는 객관적이지 않은 거. 제3자의 거래 또는 누가 봐도 이건 좀 비논리적이야 라는 거래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차용증에 민감한 시기에는. 그래서 뭐 큰 틀은 똑같아요. 증여세를 좀 절세하는 방법, 그리고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이자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차용증을 할 때 공증비용 절세하는 것, 이 큰 틀은 동일한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지금 한번 이렇게 답변을 달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